네, 오늘 한국교통대학교 대학원 특강 논문 작성 과정의 지도를 맡은 저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에서 박사를 받고 삼성 SDS랑 전자와 근무를 하다가 현재는 학교에서 교수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의 내용까지는 어떻게 연구 주제를 찾고 내 관심사와 사회 관심사가 유사한지를 체크하는 좀 프랙티컬한 방법을 보내드렸어요. 이걸 왜 해야 되냐면 저는 인문사회와 그리고 이공계 논문 다 쓰는데 이공계의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두 개 비교하자는 건 아닌데 인문사회 분야는 문제의 변화가 크게 많지가 않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근데 특히 이공계의 경우는 앞에서 이런 구글 이런 거 보셨겠지만 문제 주제가 굉장히 빨리 바뀝니다. 근데 그 문제의 중요성이나 이미 내가 고민하고 있지만 해결된 것도 있어요. 나는 여전히 고민 중인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해결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이공계는 문제도 빨리 바뀌고 해결책도 빨리 바뀝니다. 그 흐름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이미 다 해결된 문제를 나는 계속 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 사회, 계열보다 특히 이공계에선 제가 이런 내용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유가 그 변화를 무조건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손해가 없는 거예요. 제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헛걸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앞에서 봤던 이런 저널들의 흐름 그리고 논문의 흐름들을 보면서 이미 풀린 문제가 아닐까. 더 최신 기술일 수도 있고 난 뭘 풀어야 되는가. 어떤 사회와의 공감대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잠깐 얘기했지만 논문을 읽는 방법. 그냥 처음부터 읽는 게 아니에요. 다. 굉장히 지루해요. 왜냐하면 논문은 특히 이공계는 뒤에가 핵심이에요. 앞에는 지루한 내용의 정리예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정독을 하면 너무 재미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인트로에서는 간단하게 연구의 흐름만 보면 돼요. 흐름만. 그리고 리저트부터 봅니다. 결과. 결론 아니면 결과. 어떤 흥미로운 결과가 있는지. 내가 생각하는 결과와 비슷한지. 그리고 결과에 있는 표나 그래프의 설명은 이 설명만 읽어도 분석이나 실험을 다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쉽고 객관적이고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론은 사실 꼼꼼히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결하는 방향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근데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의 큰 줄기 혹은 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 관련성이 있는 것들은 볼 필요가 있고 실제 실험을 하시고 만들 때 자세히 봐야지 이걸 내가 외울 것도 아니에요. 외울 것도 아니고 실제 구현을 할 때 자세히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풀고자 하는 방향의 카테고리와 유사한 것들만 자세히 보면 돼요. 너무 물론 다 보면 좋아요. 논문도 마찬가지지만 다다익선이에요. 많이 보고 상식이 많으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건 너무 초장에 지칠까 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초장에 진을 다 빼버리실까 봐 이런 방식으로 읽으면 그럴 가능성이 좀 줄어든다. 줄어들고 좀 더 집중적으로 논문을 완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디스커션 부분은 이공계 잘 없긴 한데 있다고 하면 논문을 다 이해한 후에 봐도 됩니다. 최종 요약본. 이렇게 해서 논문을 읽으시면 됩니다. 자, 논문을 읽는 목적을 이제 앞에서 정리한 거를 다시 정리하면 결국 주제 선정이죠. 주제. 연구 주제가 독창성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기존의 연구가 이렇게 있다던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담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그리고 내 능력상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 연구실의 환경 이런저런 고려했을 때 내가 기존 연구 결과 대비 내 결과를 객관적이면서 진실되게 담을 수 있을까? 냉정하게 생각을 하면서 주제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 하나 빠질 수가 없습니다. 주제 찾는 건.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교수님이나 선배들도 다 이것저것 거쳤어요. 물론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하다가 호되게 당하신 분도 계실 거고 제대로 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아침에 눈 뜨면 뭐 네이버 기사를 본다던가 뭐 코로나 수를 본다던가 뉴스를 보죠. 비슷해요. 방금 얘기했던 여러분들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런 흐름들은 저는 약간 아침에 눈 뜨면 기사 보듯이 찾습니다. 자연스럽게. 새로 나온 건 없나? 새로 나온 아이디어는 없나? 마찬가지예요. 그거와 다르지가 않아요. 너무 어색해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처음이니까 어려운 거지 이 흐름은 여러분들이 아침에 뭐 증권, 뭐 주식이 얼마야? 코로나가 몇 명이야? 정치는 뭐가 있었지? 이걸 보는 거 다르지 않아요. 인스타그램에 뭘 보는 거 다르지 않아요. 페이스북에 누가 사진을 올렸나?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단 주제가 저널인 것 뿐이에요. 저널 내에 새로운 기사는 없나? 이 학술 대회에서는 새로운 논문이 없나? 새로운 창의적인 도구가 없나? 이걸 찾는 겁니다. 단 사회과학 분야와 달리 이공계는 이런 흐름이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다가 여러분들이 2번, 3번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시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논문을 정리할 때는 깔때기와 같은 흐름이에요. 깔때기. 우리 과학 시간에 보면 옛날에 깔때기 이렇게 배우죠. 요즘은 커피 내려 먹을 때 원두 넣고 부어서 걸러내죠. 그런 거랑 비슷해요.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조사를 해야 돼요. 이 내용을 전부 다 인트로에 씁니다. 인트로에. 다 씁니다. 큰 틀에서 인트로를 쓰는데 인트로도 사실은 단계가 있어요. 초반엔 큰 포괄적인 서베이를 쓰되 인트로도 다음 문단 넘어가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참고 문헌만 씁니다. 왜냐? 특히 이공계는 사회과학 분야는 굉장히 포괄적인 서베이를 되게 많이 하지만 이공계는 문제도 빨리 바뀌고 솔루션도 빨리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 연관성이 있는 연구도 굉장히 빨리 바뀌어요. 그래서 너무 포괄적인 서베이를 하면 힘듭니다. 리뷰어들도 읽기 힘들어하고 그 포괄적인 서베이를 하다가 지쳐요.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공계에서 인트로에서 정리하는 과정은 좀 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만 씁니다. 어떤 내용이 담기냐? 이런 내용이 담깁니다. 자, 이 포괄적인 서베이를 해봤더니 자, 제가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정리차에서 흐름을 따라오세요. 포괄적인 서베이를 제가 다 해봤더니 기존 연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새로운 방법들이 연결이 되었고요. 그 결과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니 이런 결과입니다. 그런 것들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가 사실 인트로의 끝이에요. 그런 다음 앞에서 봤던 하이라이트를 넣어요. 그런데 제 연구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과 결과를 제시합니다. 그게 하이라이트예요. 이게 논문의 끝입니다. 인트로덕션. 즉, 만약 여러분이 논문을 볼 때 PDF를 다운받아 앞에서부터 한 줄 한 줄 봤다면 당연히 지루해요. 그 내용이 뭐겠어요? 포괄적인 서베이.
포괄적인 서베이에 있는 기존 연구들의 문제, 이 논문 내용이 아니에요. 기존 연구의 문제, 기존 연구의 방법론, 기존 연구의 결과예요. 그걸 계속 읽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재미가 없죠. 나는 내가 어떤 재미있는 제목을 보고 들어왔는데 인트로를 읽다 보니까 이 제목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인트로부터 읽지 말라는 거예요. 어쨌건 인트로를 써서 논문을 정리하는 방향은 결국 기존 연구의 문제 확인, 기존 연구의 연구들, 기존 연구의 결과, 그리고 내 연구의 결과, 하이라이트, 끝. 그럼 본문은 뭘까요? 본문은 내 연구 결과의 상세화예요. 어떤 방법을 써서 어떤 결과가 나왔고 어떤 결론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아우러지면 내 논문을 처음 보는 분들도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아, 이렇게 느껴지겠죠. 과거에 한 10년 동안 많은 연구가 있었네. 그중에서 어떤 문제가 중요한데 이런 접근을 했네. 근데 얘는 또 신선하게 이런 방법론을 써서 어떤 결과를 찾았네. 좋은 결과네. 이렇게 돼야 재밌는 거예요. 그래야 설득이 용이하겠죠. 결국 우리는 설득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논문을 정리하는 방법도 정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봤을 때 논문은 창의성이 있냐, 차별성이 있느냐 당연히 봐야 되고 사고의 연속성, 체계적이며 논리적으로 작성돼야 하는가. 그래서 조금 포멀하게 정리되는 내용이에요. 지금 정리하는 내용인데 앞에선 제가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를 했다면 이건 좀 더 이론적인 내용이죠. 되게 뻔한 얘기긴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당연히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됐죠. 얼마나 객관적, 체계적인가. 그리고 표현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간결하게 해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 글 쓸 때 보면은 글을 많이 안 쓰시는 분들의 특징이 미사 여구가 굉장히 많아요. 나는 이런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많은 관점을 알 수가 있었고 그게 어떤 것들이 기여될 것이라고 생각할지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난 이거 했어. 좋을 거야. 이게 더 좋아요. 그래서 객관적, 구체적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올바른 언어로서 어떤 결과임을 밝힌다. 구체적으로 문헌하면 이러하다. 결론적으로 어떻다. 앞에 든 예와 같이. 이런 표현을 통해서 뭐뭐인 듯하다. 이런 주관적인 표현을 쓰시면 안 됩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자랑하는 게 논문이라고 했습니다. 객관적인 자랑이 논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주관적인 표현을 최대한 버리시면서 기여하는 말을 담고 체계적,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실제 논문을 볼 거예요. 자, 앞에까지는 연구 주제를 선정했다면 이제 논문을 실제로 보면서 예를 들 건데 논문의 구성은 통상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저널이나 동네마다 굉장히 목차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되는 건 아닌데 뭐 제목 저 안 보이시겠네 위에가 이렇게 치울게요. 네. 당연히 제목 있겠죠. 저자 소속, 뭐 요약, 키워드, 서론, 연구 배경, 연구 제안, 방법론, 결론, 참고 문헌. 뭐 당연히 이런 건 포멀한데 옆에 예를 좀 넣었어요. 옆에 예를. 논문 체계, 서론, 뭐가 들어가냐. 기존 연구는 뭐가 있었고 이 문제를 풀 건데 그만큼 중요하다. 내 연구 문제는 뭐다. 어떤 문제를 풀 거다. 일단 처음 듣겠지? 용어를 정의해 줄게. 내 연구가 좋긴 한데 한계점도 있어. 뭐 이런 내용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론적 배경은 과거에 어떤 연구가 있었다. 뭐 이런 겁니다. 연구 방법은 나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모아서 실험을 설계하고 결과를 보여줄게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해석하고 그 해석 결과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게 논문의 방향입니다. 자, 실제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긴 할 건데 지금 네, 영문 버전도 있고 뭐 한글 버전도 있고 섞여 있는데 한글로만 봤을 때 비교해 보세요. 댓글 분석을 통한 뭐 19대 한국 대선 후보의 이슈 파악 및 득표율 예측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제목이에요. 제목. 좀 더 포멀하게 이제 얘기할게요. 다음 저자 및 소속. 여기 뭐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랜덤에 가져온 겁니다. 서대호 연세대학교, 김지호 고려대학교, 김창기 연세대학교. 이게 이름과 소속인 겁니다. 그리고 다음 소속. 그리고 이 논문에 대한 표현도 있는데 여기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여기에 제출한 거예요. KCR 등재지인데 이 저널에 제출한 이 3명이다. 제목이 이러이러하다. 그런 다음 요약이라고 한 게 애브스트랙 초록인 거죠. 초록. 뭐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가 많아졌고 옛날과 달리 좀 더 정교한 데이터가 늘어났고 그걸 사용해서 나는 대선을 예측했다. 그 결과 예측 성능이 좋아졌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결과를 잘 활용하면 앞으로는 사회에 기여가 많이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이게 요약이자 국문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키워드. 19대 대선, 댓글, 텍스트 마이닝, 빅데이터 분석,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키워드인 겁니다. 즉, 이 논문에서 어떤 키워드, 여러분들 아마 이런 건데 더 익숙하실 거예요, 저보다 더. SNS에 해시태그 같은 거죠. 해시태그. 어떤 걸 검색하면 이게 나올 거야. 그리고 내 논문은 이런 것들이 주요한 용어야. 이런 걸 사용해서 내 논문이 완성이 되었어.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다음 목차, 서론, 방법론, 결과, 결론, 참고문. 그리고 저널의 특징, 여기에 오른쪽 보면 뭐 이런 것들도 있죠. 저널의 그림, 얼마나 이용됐고 북마크 얼마나 됐고 이런 것들 써있죠. 얼마나 인용을 했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제목부터 키워드 이런 내용을 이렇게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나올 내용은 당연히 서론, 연구, 결과, 결론 이런 거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 자, 영어 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버전은 간략히만 하고 넘어갈게요.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키워드, 초록, abstract, introduction, literature review. 나는 과거에 이런 연구를 해왔고 이 연구가 어떤 중요성이 있는데 이걸 과거 연구를 봤더니 뭐 암호화폐, 뭐 인공지능 내용들이 있고 어떻게 알고리즘 설계할 거야 내용들. 결과가 뭐고 제한점 뭐야. 요약하면 다음과 같고 어펜딕스, 레퍼런스 동일합니다. 이런 것들이 논문의 구성입니다. 실제 비교해서 보면은 여기에 뭐 저만 쓸게요. 여기 좀 옆으로 치워야겠네요. 자, 논문 타이틀, 제목, 저자, 소속, 그리고 하이라이트. 내가 한 게 뭐야? 요약돼 있죠. 이 하이라이트 여기 나와 있네요. 애브스트랙. 요약하면 이런 거 한 거야. 키워드. 그렇죠. 논문의 매트릭, 사이테이션 몇 번, 이런 것들. 다 똑같습니다. 영어도 여러분들 영어 논문을 보실 일이 있으시겠지만 큰 구조가 다르지 않다는 게 포인트예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앞에서 봤던 국문이나 영문이나 구조가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눈에 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눈에 익으시면 별로 두려워하실 게 없어요. 없습니다. 자, 다음. 그 다음 논문은 뭐 스킵을 할게요. 이것도 뭐 제목, 소속, abstract, 요약, figure 이런 것 나와 있는 거죠. 목차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됩니다. 자, 앞에 목차 논문의 구성을 봤다면 다음 제목, 저자, 소속, 요약, 키워드, 서론, 결론 어떻게 쓰는지를 볼 거예요.
이 내용으로 첫 번째 내용이 끝나는데, 자, 예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어떻게 쓰는지를 얘기하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뭔지 알아야 돼요. 국문을 보든 영문을 보든 도대체 이 내용이 어디에 매핑이 되는지 알아야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아야지. 그래서 그 흐름을 보려고 예를 제가 넣은 겁니다. 넣은 거고 실제로 이거를 링킹이 될 건데, 네, 실제 링킹을 넣어놨어요. 목차 나오죠? 목차 나오고, 네, 풀 텍스트를 누르면 네, 바로 뭐 인트로, 리터러처 리뷰, 알고리즘, 실제 결과, 뭐 매트릭, 실험 어떻게 세팅을 했고, 뭐가 있고, 결과를 봤더니 기존보다 내 연구가 좋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어떤 알고리즘 만들었는데 좋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거. 되게 많죠. 이 양은 중요하진 않습니다. 서머리, 컨클루전 이렇게 있고, 어떻게 설득하신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설득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쓸 거인가의 문제라서 페이지가 많은 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자, 어떻게 쓰는가를 이제 볼 건데, 첫 번째 제목. 좀 재미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긴 합니다. 이런 실제 예시들만 많이 보여드리면 참 재밌긴 한데, 잘 쓰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한 게 논문이라서 조금 지루하지만 지켜야 될 룰이 좀 있습니다. 룰이. 이 룰은 단순히 우리만 제약하는 룰이 아니에요. 글로벌하게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제약하는 거예요. 일단 제목에는 주요 특징을 담아야 돼요. 그리고 세부적이면서 그 독자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 내용을 한눈에 담는 키워드를 다 반영하면서 써야 돼요. 그런데 뭐뭐에 대한 연구입니다.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이런 미사 요구는 많이 피하셔야 돼요. 한국인들이 너무 많이 쓰는데 의미 없어요. 그냥 난 뭘 했다. 훨씬 나아요. 나는 코비드를 예측하는 알고리즘 개발. 이게 낫지. 코비드의 영향력을 사회에 기여할 접근을 찾기 위한 뭐 연구. 뭐 이러면은 이것만 딱 듣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제목만 봐도 뭘 했는지 느낌이 오면서 독자들한테 관심을 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목을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저자 및 소속 같은 경우는 뭐 써있죠? 일단 이거는 저자와 좀 다르긴 한데 보통 통상 저자가 앞에 보면 저자 순번이 있어요. 순번. 자, 여기 앞에서부터가 1저자, 2저자, 3저자, 4저자 뭐 이런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폴리스판딩이라고 여기 나써 있네요. 보통은 A, C, B, C, C, C 네, 없는데 보통은 저자들이 한 역할도 많이 씁니다. 여기에는 없긴 한데 저자 순서대로 1저자, 2저자, 3저자 보통 맨 마지막에 있는 게 교신저자예요. 교신저자고 그래서 저자를 순서대로 랭킹을 하면서 그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통상 많이 씁니다. 그렇게 쓰는 게 저자와 소속을 쓰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요약적인 정보, abstract은 지켜야 될 룰이 좀 있는데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거. 이 초록 부분에 이 초록 부분에 참고 문헌을 넣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건데 여기는 저작권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애스트랙은 말 그대로 요약입니다. 그래서 참고문은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난 무엇을 했는지 명확하게 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간략하게. 그래서 참고문을 쓰지 마시고 최대한 목적과 논문의 범위를 간략하게 써야 됩니다. 어떤 방법론을 썼고 어떤 결론인지를 함축적으로.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통상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두 줄씩 씁니다. 두 줄, 두 줄, 두 줄. 6줄. 이 정도면 끝나요. 보통. 안 그럴까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더 심하네요. 그죠? 네 줄로 끝났죠? 통상 흐름상 제가 해석까지는 안 하겠지만 여기서 봤던 예, 논문의 범위, 방법론, 결과 두 줄, 두 줄, 두 줄 쓰면 보통 끝납니다. 한 대여섯 줄? 이 정도로 담백하게 요약하는 게 앱체가 쓰는 방법이고 꼭 피하셔야 되는 건 레퍼런스를 절대 넣으시면 안 됩니다. 넣으시면 안 된다. 그리고 키워드. 키워드는 이 앱스트랙 부분과 인트로 사이에 있는 건데 앱스트랙 또는 서론에 언급된 내용들 중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들을 나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한이 있어요. 보통 저널마다 개수를 제한합니다. 키워드 개수를. 통상 5개 정도로 제한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통상 5개 정도로서 표현하도록 요청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많이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어에 대한 설명은 이 본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넣지 않고 그냥 키워드 자체로서만 쓰는 편입니다. 자, 다음 서론부터 결론. 서론에 쓰는 건 내가 어떤 문제를 풀고 이게 왜 중요하고 어떻게 풀지를 쓰는 거였다면 실제 6, 7, 8 나가는 건 나는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 거다. 어떤 실험을 할 것이다. 라는 걸 언급하고 결론 부분은 그래서 나는 어떤 결론을 찾았다. 라는 걸 쓰는 게 큰 내용으로 봤을 때 맞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째 장 내용을 구성을 하면 논문은 주제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논문의 구성은 통상 어떠한지 그리고 각 챕터마다 어떤 걸 주의해서 써야 하는지 내용들을 간략히 요약을 했고 이런 내용은 제가 일일이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논문을 쓰실 때 참고하셔도 좋아요. 이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제가 피해야 될 내용들 이런 걸 참고하시면서 업데이트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내용은 연구 주제를 선정, 어떻게 연구 대상을 정해야 하는지, 나의 개인적 관심사도 괜찮고 이 관심사가 사회적으로 그리고 글로벌하게 통용이 되는 건지, 다양한 연구가 있는지, 그리고 이 연구를 내 능력과 내 상황에서 증명 가능한지, 그렇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인트로 어떻게 정리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서 연구 프로포절, 어떤 연구 대상을 나는 어떻게 풀 것인지 내용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론적으로 넣은 건데 통상적인 이론, 연구 문제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쓰는 겁니다. 너무 좀 따분한 표현일 수 있는데 이게 정답이에요, 사실.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설득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뭔데 이게 너는 생각을 못했겠지만 되게 중요한 거야. 얼마나 중요한 줄 아니? 이만큼 연구가 많아. 이걸 해결하면 얼마나 사회에 기여하게 돼. 이런 걸 다 반영하는 거예요. 반영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변인들 간의 관계 진술, 뭐 이론적 근거 되어 있지만 제가 얘기한 바와 같이 내 문제가 무엇인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밝히는 게 통상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 필요한지를 그냥 얘기하면 안 돼. 믿어. 날 믿어. 이런 게 아니에요. 대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 믿고 따라와. 이런 게 아닙니다. 내 연구 결과가 학문적으로 얼마나 사회적으로 기여가 되는지 쓰는 것. 중요하다를 논문에서는, 그리고 특화에서는 대부분 과거에 연구자들이 많이 했어가 아니라 어떻게 도움이 될 거야. 이게 제일 포인트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푸는 문제가 이 세상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간접적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 흐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랑을 하되, 자랑인데 너무 자랑만 하면 재수가 없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얼마만큼 이 문제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회에 기여한지 라면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의 목적은 명확하게 써야 됩니다. 명확하게. 이거 의문문 형식, 뭐 관계를 써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과 좀 안 맞을 수 있어서 그냥 한번 읽고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실제 논문 검색을 할 때 예를 보여드린 건데 여러 가지가 아마 있을 건데 교육 만족도, 참여 동기 여러 검색을 했어요. 검색. 그리고 여기에 내 느낌상 이 내용이 뭔가 내가 쓰려는 논문과 방향에 맞는 것 같아 라고 되는 거죠. 그럼 이 논문을 참고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논문을 읽으면서. 그리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내용에도 이걸 봤더니 이렇게 썼대요. 서론의 필요성, 문제, 용어 정리. 필요성을 봤더니 뭐 정보와 지식이 많아지는 사회에서는 제목과 같이 참여 동기와 만족도라고 되어 있죠. 개인의 역량이 계속적으로 발전해야 된다. 그렇죠? 학교 교육도 발전해야 된다. 여러 가지 계층이 다양해지고 있고, 뭐 이런저런 연구들이 있다. 그렇죠? 필요성, 선행 연구. 과거에 주영주, 강아란, 임유진이 이런 결과를 내놨다. 그리고 임효연, 임수민, 순민님이 이런 연구 결과를 발견하였고, 그렇죠? 이 연구가 발견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러한 연구를 따라서 봤을 때 개인의 연령과 성별이 참여 동기와 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좀 더 자세히 볼 거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그런 연구가 있긴 했는데 좀 다르다. 이런 얘기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필요성 그리고 선행 연구, 내 연구의 목적을 쓰는 거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인위적으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암호화폐 예측 내용을 썼어요. 이 내용을 봤죠. 트렌드 예측하는 거 나랑 방향에 맞는데 봤더니 이렇게 나오네. 인트로. 암호화폐는 뭐다? 예측이란 무엇이다? 그리고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 뭐다? 용어 정리. 이런 연구를 많이 했다. 그런 관점에서 나는 이런 알고리즘을 비교할 거다. 그리고 어떤 성과가 좋았다. 나머지 논문의 구성은 이러이러하다. 이게 서론 쓰는 겁니다. 자, 이 큰 흐름을 모르고 읽으셨으면 되게 지루하죠. 나는 분명히 제목으로 뭔가 예측한다. 암호화폐 시장을 예측하는 것 같네. 인공지능으로 재밌겠네. 봤더니 무슨 암호화폐 얘기만 하고 있고 금융 얘기를 하고 있고 무슨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얘기를 하고 있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재미가 없죠. 앞에 있는 내용은 제목과 인트로는 갭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야 내 목적을 드러내죠.
인트로는. 나는 이런 기존 연구와 발자취를 나란히 해서 비교되는 알고리즘을 써서 성능이 좋은 알고리즘을 만들었고 그게 어떻게 기여가 될 거야. 나머지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 이렇게 쓰는 게 서론입니다.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선행 연구. 자, 선행 연구를 뭘로 쓰느냐도 되게 중요해. 잘 보시면 느낌이 좀 오실 거예요. 자, 뭐 인공지능, 암호화폐, 예측 이 제목이죠. 그러면 잘 보면 암호화폐 얘기, 예측 얘기, 뭐 인공지능 얘기, 그렇죠? 제목에 서론을 쓰는 방향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제목에 맞게 관련된 정보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이 보라색, 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쓰는데 좀 더 성능이 좋은 알고리즘을 만들었어. 그걸 자랑해 볼게 라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논문은 다음과 같아. 목차가 있긴 한데 그래도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다음 장에는 뭐가 나올 것이며 결론은 어디에 나오고 그 결과 어떻게 기여가 될 거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외워도 가능합니다. 코로나 예측 그냥 검색했어요. 하나를 찾았죠. 그랬더니 인트로 봤더니 코로나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죠. 코로나 얘기. 선행 연구가 코로나가 이런 것들이 있어. 자,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자, 코로나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선행 연구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별로. 이럴 수도 있어요. 앞에 얘는 선행 연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가 아까 선행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많을 필요 없다고 한 이유가 태생적으로 연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몇 개 없어요. 오히려 연구는 별로 없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그 목적이 훨씬 깁니다. 다양한 형태의 인트로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글을 쓴다는 건 어떻게 상대방을 설득할지, 그래서 이 포맷이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서로는 선행연구는 뭐 느낌이 많아질 것 같은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행연구가 적을 수도 있고 목적이 더 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의 목적과 구성 세부라고 보면 자, 이제 인트로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인트로 얘기는 안 할 건데 인트로가 아니라 연구 주제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연구 주제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어떻게 인트로를 세세하게 쓰는지 설명드리는 겁니다. 설명. 그걸 잘 보면 자, 목적까지는 앞에 설명했어요. 목적까지. 제가 일부러 목적까지만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체하지 마시라고. 목적까지만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마크가 있죠. 자, 이렇게 쓰이는 거. 이거는 이렇게 쓸게요. 이것들이 서론에 다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널마다 다 달라요. 뭘 중시하는지. 하지만 여러분들의 학위 논문엔 다 들어가야 됩니다. 쓸 줄 알아야 되니까요. 최소한 내 연구가 어떤 과거 연구들이 있었고 어떤 동기 때문에 이 문제는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풀려고 하는 문제는 무엇이다. 근데 기존 연구에는 없던 것들이 있어. 문제가 좀 있어.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어떤 데이터를 준비했고 기존 연구와 어떻게 비교를 할 건지를 논해서 성능을 확인했어. 그랬더니 그 결과
굉장히 획기적인 인사이트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 이렇게 쓰는 게 논문의 인트로이자 가장 포멀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학위 논문엔 다 들어가야 됩니다. 최대한 상세하고 자세하게. 이런 흐름들이 포함된다 보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게 앞에서 보여드렸던 예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앞에 예시는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아니었고 여러 가지 형태를 보여드렸지만 최소한 학위 논문에는 다 쓸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통상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내용들이 뭔지 예를 표현드릴게요. 연구 배경과 동기. 자, 한번 봅시다. 인터넷이 일상화됐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다양한 플랫폼이 나오고 있고 그렇죠? 사회적 이슈가 많이 표현되고 있다. 이걸 통해서 이런 콘텐츠의 발전이 커뮤니케이션을 변화시켰다. 자, 지금 이게 딱 봐선 뭘 하려고 하는지가 없죠?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 배경 및 동기라는 게 기존 연구죠. 기존 연구. 이 기존 연구를 봤더니 이러한 콘텐츠가 실시간으로 발전되는 사회가 있더라라고 소개한 거예요. 연구 배경 및 동기. 그런 다음 내 문제는 뭐냐? 빅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게 화두다. 근데 이걸 분석하는 거를 테스트 마이닝으로 하는데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뽑는 기술이다. 난 이걸 사용해서 좀 더 사회적으로 도움되는 인사이트를 추론하고 싶다라고 쓰는 거예요. 이게 문제 정의 및 도출. 그리고 기존 연구가 있어. 이거 나만 하는 게 아니야. 되게 중요한 거야. 그 테스트 마이닝을 계속 해오긴 했어. 사람들이 좀 솔직한 응답을 하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해보니까 솔직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는 거야. 근데 나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선거를 예측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지 않아. 나는 그냥 SNS, 웹에 있는 데이터를 직접 사용할 거야. 그런 연구는 과거에 없었어. 그리고 트위터를 통해 감성 분석을 하는 것도 없었어. 감성 분석. 그런 걸 좀 더 추가할 거야. 유사한 건 있었어. 이렇게 쓰면서 기존 연구를 어떻게 옹호하기도 하면서 자세히 잘 보면 기존 연구와 비슷한데 거기에 내포된 단점만 내가 좀 더 업데이트를 해보려고 해라고 굉장히 겸손하면서도 꼭 필요하다. 그러면서 내가 중요한 걸 하고 있다. 이게 포인트다. 라는 걸 자랑하는 겁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그리고 제한 방법 정리. 난 그래서 기존 연구의 한계를 해결하려고 네이버 뉴스를 사용했어. 왜냐하면 이 저널에 따르면 인터넷 뉴스의 점유율이 반 이상이기 때문이야. 객관적인 근거를 듭니다. 이걸로 빈도 분석, 분석 뭘 하면서 사회적 이슈를 자세히 볼 거야. 그리고 실제 득표율을 예측해서 성능을 확인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연구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지 담백하고 군더더기 없고 그렇죠? 미사여가 없죠. 나는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바이다. 이런 거 없죠. 주관적 표현 없습니다. 깔끔하고 정비된 방향으로 내용을 쓰고 기존 연구와의 차이로 뭘 보여줄지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결론은 본 연구를 통해서 모두에게 도움되는 방문으로 찾았다. 나처럼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웹에서 대선의 결과를 확인한다면 후보자, 당선자 누구든 좀 더 정확한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뭐 정책 반영에 도움이 될 거다. 뭐 이런 거 쓰는 거죠. 이런 흐름입니다. 자, 괜찮죠? 이게 영어 내용이긴 한데 앞에서 한 거와 매핑만 하고 넘어갈게요. 시간상 그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영문에서도 연구의 배경 및 동기, 문제 정의, 기존 연구 문제점이 바로 이 빨간색이었어요. 선행 연구. 연구의 배경, 암호화폐, 예측,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 어떤 문제가 있어. 그걸 내가 풀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배경, 동기,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거는 이거 한번 보는 게 좋겠네. 자, 이건 제가 소개하지 않은 다른 논문이긴 한데 이거를 맞네요. 자, 인트로에서 보면은 이 흐름만 볼게요. 연구 배경, 문제 정의, 기존 연구 문제점을 쭉 정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제한 방법은 나는 이런 걸 만들었어. Classification Score Profile 만들었어.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써서 어떻게 검증할 거야 라고 쓰고 좀 차이가 있다면 이런 논문들이 있어요. 특히 이공계는 이런 게 많아요. 특히 이공계는 결과가 굉장히 풍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넣은 이유가 다른 사례를 소개하려고 넣은 건데 하이라이트, 예상되는 결론, 그림도 넣어요. 나는 이런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렇게 세그먼트가 구분되는 걸 찾은 거야. 피규어로 들어가죠. 그리고 어떻게 하이라이트가 있어. 이런 5가지를 찾아냈어. 이렇게도 씁니다. 특히 이공계에서는 이런 하이라이트가 굉장히 많아요. 마지막으로 논문의 구성. 이렇게도 인트로를 많이 씁니다. 그만큼 인트로의 형식은 정해진 건 없어요. 없지만 굉장히 다양하되 중요한 건 누구나 읽더라도 한 번에 이해될 수가 있고 자세하면서도 내가 한 게 무엇인지 주관적 표현이 없이 객관적으로 상세하게 쓴다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서론을 작성하는 방법이 정리가 되어 있고 이제 끝나는데 네, 빨리 정리할게요. 여기 쓴 게 지금 여기 써 있죠? 제가 지금 이렇게 인트로덕션이었어요. 인트로덕션. 근데 여러분들의 학과나 아니면 상황에 맞게 보았을 때 인트로만 쓰지 않고 이런 걸 쓰기도 합니다. 선행 연구 고찰 뭐 이런 거. 이게 뭐냐면 서론과 좀 성격이 다릅니다. 자, 일단 이런 거예요. 문헌 연구. 일단 결론부터 보고 설명을 거꾸로 드릴게요. 문헌 연구. 자, 앞에서 흐름 알았죠? 제가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빅데이터 세상이 왔고 이걸 사용을 하면 여론조사 할 필요가 없어. SNS에서 실시간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뭐 유용한 정보를 예측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모르는 게 있죠. 텍스트 마이닝이 뭐야? 선거? 소셜미디어 그게 뭔데 도대체? 그렇죠. 그런 것들만 모아서 리터러처 리뷰, 영어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한국말로는 문헌 연구라는 챕터를 보통 넣기도 합니다. 근데 이공계는 잘 안 쓰긴 해요. 잘 안 쓰고 서론을 좀 짧게 쓰고 잘 안 쓰는 편이긴 한데 여러분들의 학위 논문이나 다른 일부 저널에서는 쓰기도 하니까 소개를 할게요. 좀 중요한 키워드에 대해서 리터러처 리뷰라고 해서 이론적 배경을 씁니다. 텍스트 마이닝이 무엇인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해서 선거에 미치는 연구란 도대체 무엇인지 관련된 연구를 다 쓰는 겁니다. 어떤 연구는 어떤 분석을 했고 어떤 연구는 소셜 미디어를 써서 어떤 연구를 했다라는 걸 쓰는 겁니다. 그걸 표로 요약합니다. 간단하게. 어떤 연구는 제목이 이건데 어떤 데이터를 쓰고 방법은 뭘 썼어. 정리하는 거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학위 논문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 나이브한 수준에서 논문을 처음 쓰는 거기 때문에 이 학생이 이 과정에서 정말 선행 연구를 명확하게 제대로 확인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서론만 봐서 인정할 수가 좀 없고 명확하게 리터러처 리뷰를 통해서 각 키워드마다 얼마만큼 자세하게 포괄적인 범주로 조사를 했는지를 써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전에 크립토 커런시, 예측, related work 이런 표현으로 관련된 선행 연구를 굉장히 많이 조사합니다. 이렇게.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릴 게 뭐냐면 선행 연구라는 건 리터러처 리뷰 혹은 문헌 연구라고 하는데 내 연구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이론들이 있어 왔고 얼마만큼 행해졌고 그 결론들이 무엇인지 결론들이 무엇이고 선행 연구에서 하지 않았던 문제들은 뭐지? 내가 좀 더 기여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상세하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면서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너무나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없는지 내 문제가 왜 중요한지를 선행 연구를 소개하면서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행 연구. 그래서 이론적 배경은 저는 이렇게 요약할게요. 이 앞에는 좀 더 포멀한 내용이었고 제가 요약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내 연구와 기존 연구의 비교 그리고 참고 문헌에 소개한 게 무엇이다. 그리고 본론의 일부로 사용한다.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리터러처 리뷰가 끝나면 본론이 나와요. 본론. 본론에서 이러한 작업을 방법론을 쓰고 데이터를 쓰고 결론을 내는데 그때 필요한 워딩들을 다 소개하는 거예요. 사실은. 중요한 워딩들을. 본론부터는 이제 도메인 얘기할 게 없어요. 바로 내가 데이터 얘기하고 실험 얘기하고 결과 얘기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인트로에서 설명하지 않았는데 본론에서는 알아야 될 워딩에 대한 설명들이 있죠. 그런 걸 다 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쓰고 있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트로덕션까지 그리고 릴레이트 워크까지 어떻게 쓰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뭘 한 거냐면 두 가지 주제를 오늘 설명드렸어요. 약간 2시간 정도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연구 주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단순히 개인적 경험이 아니라 어떻게 사회와 커넥션을 유지하면서 내 연구 주제를 찾아갈지, 그리고 내 연구 주제가 왜 중요한지, 기존의 연구는 무엇이었고 나는 그 중에서 어떤 문제를 찾아서 그 문제를 창의적인 접근으로 다가가고 있다. 그걸 통해서 예상되는 결과는 이러이러하다. 이 결과를 지금부터 소개할게 라고 쓰면서 어찌 보면 이 두 가지 내용이 즉 사람들을 가장 잘 설득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이 앞에서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뒤에는 잃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이 이공계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워낙에 사회가 빠르게 바뀌고 연구가 문제가 빠르게 바뀌고 해결 방식도 정말 빠르게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내용이 이미 해결된 거야. 이미 다 풀린 거야. 별로 관심 없는 문제야. 아무도 안 읽어요. 뒤에 보지도 않아요. 아무리 초고를 작성하고 논문 심사를 다 했더라도 재미가 없으면 안 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두 가지 내용은 어찌 보면 단순하게 누가 지정해 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상대방을 내 편으로 호감 있게 끌어올지 그게 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정리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내용은 좀 더 수동적인 내용이에요. 수동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이 내용을 통해서 커버함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면 마치기 전에 이 강의 끝에 여러분들이 페이퍼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되고 이 수업도 마치고 나서
만족도 조사를 반드시 하셔야 여러분들의 후배나 다음 수업 때도 좀 더 그런 게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페이퍼의 지도는 반드시 본인의 연구 주제이어야만 하고, 제가 여러분들의 첨삭을 해드리는 부분은 제가 강의한 이런 큰 흐름적인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쓴 페이퍼에 잘 반영이 되었는지 이 여부를 검토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2시간여 동안의 첫 시간 내용, 연구의 주제 선정, 프로포저 작성하는 방법. 사실 이 두 가지가 연구의 80%나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하고 이게 상대방을 설득시키지 못하면 뒤에는 안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생각보다 많이 연구하셔야 돼요. 연구하셔야 되고 이런 걸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학위 논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뭐 질문을 못 받긴 했는데 이렇게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 질문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예, 산업경영학과의 오경택이라고 하는데요. 네. 많은 도움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 첫 번째 질문은 그 선행 연구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이런 좀 좋은 점이 있지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의 그 연구는 이렇다라고 이제 전개할 때 네. 그때 선행 연구에 대한 문제점이나 단점을 제기할 때 사실은 그분도 상당히 그걸 객관적으로 다 입증을 했는데 제가 그거를 주장할 때 어떻게 보면 저희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고 저도 객관적으로 그게 문제라고 그걸 입증을 하고 넘어가야 되나요? 질문 내용을 제가 정확히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좀 상대방도 객관적으로 썼을 건데 예. 그걸 내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도 괜찮냐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선행 연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번 저의 연구는 이런 점에 다르다는 걸 제기하기 전에 선행 연구의 문제점이나 단점은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하려면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저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저의 논문은 이렇습니다라고 이렇게 전개가 넘어가야 되나요? 지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다른 분들도 아시면 좋을 게, 그러니까 지금 선행 연구의 문제점은 아마 그 선행 연구에도 써 있을 거예요. 그 논문에도 네. 본인이 얘기를 할 때 내가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한계점이 있다라고 씁니다. 리미테이션이라고. 아, 예, 이 본인도 나는 이걸 하는데 상황이 되지 않아서 빅데이터 쓰지 않았어. 스몰 데이터만 했어. 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직접 인용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이 연구를 또 다른 데도 참고한 데가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서도 이 연구는 되게 좋다, 좋은 연구인데 이러한 단점들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주장을 넣어도 괜찮은데 그 주장이 너무 주관적이기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첨가되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닐까 싶다, 좀 톤다운해서 쓰는 게 좀 통상적으로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말씀하시죠. 예, 인용을 할 때는 선행 연구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용까지는 범위가 가능하지만 사실 저의 연구에 대해서는 저가 이제 연구한 내용만 들어가야 되고 인용할 수 있는 범위라는 거는 결국 선행 연구에 대한 내용을 담을 때는 인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선행 연구에 대한 내용을 담고 가지고 올 때는 인용을 해서 참고문을 붙인 다음에 가지고 와야지 표절이 이런 게 안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이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채팅으로 주셔도 괜찮고요. 편한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아까 안내한 내용 중에서 그 페이퍼를 제출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아직은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은 준비를 못했고 이제 목차 정도만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서 좀 더 이렇게 목차에다 좀 어떤 중요한 부분들 내용을 좀 담아야 되나요?
예. 원래라면은 왜냐면 목차만 제가 보고 평가할 수가 없어서 네네. 당연히 최소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네네. 예를 들면 서론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문장, 어떤 문장, 어떤 문장 담으려고 한다는 건 있어야 제가 뭐 사를 첨가할 수가 있고 할 것 같은데 그냥 네. 목차만 있어서는 제가 피드백을 드리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네. 목차만 있더라도 그 목차 내에서 어떤 주제를 넣을 건지는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도 최소한 3-4페이지는 돼야 한다라는 것들이 그런 것도 좀 포함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뭐 그쵸. 좀 늦은 시간이죠. 제가 좀 야행성이라서 그래서 10시가 넘긴 했는데 예, 뭐 한 10시 10분까지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아무 얘기 괜찮아요. 뭐 굳이 논문 얘기 아니어도 괜찮고요. 뭐 하게 뭐 그냥 편한 얘기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뭐 일상적인 뭐 학위 뭐 얘기하셔도 괜찮고 예. 윤재님이 근데 이거를 제가 감히 평가하는 건 좀 쉽지가 않은 문제라서요. 왜냐면 분야마다 스타일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또 제가 추천하는 것도 또 분야가 안 맞으면은 또 어려울 수 있어서 차라리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저널 랭킹들이 있죠. 그 중에서 탑 저널 한 3개 중에서 거기 사이트가 많이 된 논문이 훨씬 나으실 거예요. 네. 저는 또 제 분야밖에 또 모르기 때문에 예. 여기 보세요. 이제 미씨님의 자제분이 너무 흡족해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죽여버리겠어. 그게 맞다고 하네요, 우리 아드님께서도. 예. 네, 그게 훨씬 나으실 겁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여기 계셨죠? 예. 네, 뭐 더 질문은 안 계실 것 같아서 뭐 시간이 늦고 했으니 예, 뭐 마치기 전에 이것만 답변하고 마칠게요. 최윤경님께서 실험 논문을 한다면 실험 설계를 도와주시나요? 뒤에 제가 강의에서 실험 설계 내용이 좀 들어가 있긴 한데요. 어느 정도의 큰 범주에서 도와드리긴 하지만 디테일을 제가 정확하게 그 분야는 모르기 때문에 디테일까지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음 시간 수요일 날 하는 내용에 보면 지금 애초에 어떻게 실험 기획을 해야 되는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 설계에 보면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고 A/B 테스트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에 대한 큰 범주는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 정도로만 아마 소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약속했던 10분이 됐기 때문에 오늘 늦은 시간까지 너무나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오늘 1일차 내용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